자, 15장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객관식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저랑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거는 크게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요 달자가 있네요. 자, 재무상태표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5가지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보고서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수익 비용과 관련된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현금흐름표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발생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현금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기업의 주요 활동을 이렇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서 각 활동별로 현금 기준에 의해서 현금이 얼마 유입되고 유출됐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자본변동표는 말 그대로 자본의 변동에 대한 원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 있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 금액이 기말에는 변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변한 원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주석이라는 거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정보를 설명해 주는 게 주석이죠. 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진짜 청산하는 게 아니라면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회계 담당자한테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회계 담당자가 무슨 책임까지 지나요? 자, 회계 담당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회계 담당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인 기업의 경영진, 그죠? 경영진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회계 담당자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태표를 작성할 때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재무 상태표를 생각해 보면, 자, 재무 상태표에 보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 받을 자산도 있고, 그렇죠? 또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자산도 있다. 아니,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부채도 있다라고 하면, 자, A 회사의 외상 매출금 100원을 받을 게 있어요. 이렇게 A 회사한테. 그리고 A 회사한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 70원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는 A한테 받을 100원이 있고 A한테 갚을 70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퉁쳐가지고 그냥 A한테 30원만 받으면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순액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총액으로 A한테 받을 외상매출금 100원, A한테 갚을 외상매입금 70원 이렇게 해서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총액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만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온 같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서 차감적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이거는 차감적으로 표시하거나 대손과 관련된 걸 직접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산 부채를 상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제재를 하진 않는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설정이 이렇게 상계에서 손해 표시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은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중요하니까 구분해서 표시해주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온을 그냥 매출채권으로 통합해서 표시하잖아요. 이런 거죠.
중요하다 그러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유사하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원칙을 보고 있어요. 일반 원칙을. 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비교 재무제표. 우리가 개념 체계에서 공부했다시피 이전 강의에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년도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올해가 예를 들어서 뭐 2024년도다 그러면 2023년도 거랑 비교할 수 있게끔 비교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6번입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자,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정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맥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분류했던 방식하고 올해랑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면 이걸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전기 항목을 재분류하고 그 왜 재분류했는지 이유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이 계속성을 갖고 하라는 거죠. 자,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입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에 꼭 기재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기업 이름, 어떤 회사 건지 알아야 되겠죠? 이 기업 이름이 안 써져 있으면 이게 누구의 재무상태표인지 누구의 손익계산서인지 알 수 없잖아요. 자,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의 재무상태표인지 그 해당 보고기간 종료일. 일반적으로는 12월 31일이죠. 그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회계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대한 성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회계기간을 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보고통화. 자, 재무상태표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그 숫자가 대체 원화인지 달러를 말하는 건지 그 보고통화를 꼭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로 보고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금액 단위. 자,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자, 여기 재무상태표에 현금 해가지고요. 현금 해가지고 이렇게 10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대체 이게 100원을 나타내는 건지 100억을 나타내는 건지 1000만 원을 나타내는 건지 여기다 금액 단위를 표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럼 여기 이제 6개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위가 100만 원인지 1000원인지 이렇게 단위를 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뭐 우리 손익계산서와 같은 일정 기간에 대해서 기간을 표시하는 거죠. 또 보고통화, 원화인지 달러인지 그 다음에 금액 단위, 100만 원 단위인지 원 단위인지 이렇게 단위를 표시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계속기업, 작성과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경영진한테 있다.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 자산과 부채를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 원칙으로 한다는 거. 또 재무제표의 항목은 중요하다 그러면 구분해서 표시하고 유사한 항목끼리 통합할 수 있다는 거.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거. 그리고 표시와 분류는 계속성을 갖고 하라는 거. 자, 그리고 보고의 양식은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회계기간, 보고통화, 금액 단위를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유동과 비유동 항목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산부채는 1년 기준이나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 영업 주기라는 건 이거 앞에 이론 강의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완성하고 판매한 후에 대금을 회수하기까지의 그 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상 영업 주기는 1년 이내죠. 그죠? 물건을 사서 팔아서 대금을 회수하는 건 1년 이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특수업종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다 라고 하면 이 정상 영업 주기 기간이 1년을 경과할 수도 있겠죠. 업종의 특성상
배를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길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를 만들어서 팔아서 대금을 회수하는 이 기간이 1년을 넘어갈 수도 있다. 자,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영업 주기 기간 내에 회수가 된다 그러면 이건 유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동으로.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자, 다시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때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게 업종의 특성상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정상 영업 주기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정상 영업 주기 기간 내에 회수가 된다 그러면 유동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동성 배열법을 갖고 하는 겁니다.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계정 과목은 현금이죠. 그리고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뭐 외상매출금. 자, 보면 계정 과목이 먼저 나오는 게 현금 전환이 빠른 것부터 나오잖아요. 자산은. 부채 쪽은 어떻죠? 자, 유동부채부터 나옵니다. 외상매입금, 지급업, 유동부채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장기차입금 이런 비유동부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측면에서는 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동성이 큰 것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한다라고 해서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산의 경우에는 현금 전환이 빨리 전환되는 거, 부채의 경우에는 현금 상환이 빠른 것부터 배열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 재무제표는 총액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총액 표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자, A기업의 예상매출금 받을 게 100원. A기업한테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이 70원. 그럼 이걸 네팅해서 30원만 받아도 돼 라고 하지 말고 받을 거 100원, 갚을 거 70원. 이렇게 총액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잉여금을 정확히 구분해서 표시하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으로 하고 장사해가지고 벌어들인 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구분돼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미결산 항목 등을 표시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여러분 미결산이라는 건 뭐냐면 임시적인 항목들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계정 과목을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준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가지급금을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요. 가지급금이 뭔데요?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고 어떻게 써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보 이용자한테 돈이 나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현금과 부족이 있어. 자, 현금과 부족이 뭐였었어요, 여러분? 실제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으면 그 차이를 임시적으로 찾기 전까지 잡아놓는 게 현금과 부족이에요. 현금과 부족이 있어요? 그럼 현금과 부족이 있다는 거는 현금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도 그걸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임시적인 계정 과목들을 재무 상태표에 표시해 놓으면 이건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등과 같이 확정적이지 않은 이런 미결산 계정 과목은 확실한 항목으로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과 부족 옛날에 공부할 때 잔액이 남아있으면 잡손실 잡이익으로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마찬가지예요.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것들도 확정적이지 않은 거니까 확실한 걸로 정리해서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다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기준 어떤 게 있다고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라는 거, 또 유동성 배열법,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그렇죠? 또 총액 표시 원칙, 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 그리고 미결산 항목을 표시 금지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자, 우리가 수익 비용을 기록할 때 어떻게 작성해요? 발생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 맞죠? 발생 기준에 의해서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현금 기준이 아닌 발생 기준에 의해 작성한다.
수익은 발생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실현주의로, 비용은 그렇죠.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인식한다는 거. 자, 수익과 비용도 총액주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총액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보면 우리가 매출액이 있으면 그 매출과 관련된 매출원가를 비용으로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총액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원에 사서 13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30원만 수익 이렇게 하지 말고 130원이 매출, 100원이 매출원가. 그래서 130원에서 매출원가 100원을 빼서 이익은 30원. 이렇게 보고하는 게 총액주의의 일환이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또는 은행에서 이자 50원을 받았고 이자 40원을 은행에 지급했다고 했을 때 그냥 10원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자 수익 50원, 이자 비용 40원 이렇게 각각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처럼 수익과 비용도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는 건 예외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하지만 우리가 또 장부 기록하는 거 생각해 보면 유형자산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액으로 또 분개를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대원칙은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총액주의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자,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구분해서 표시해서 보고하래요. 자, 여러분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이거 몇 번 얘기했으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구분해서 하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매출 총손익, 그 다음에 영업손익,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그리고 당기 순손익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당기 순손익, 주당 순손익은 뭐냐면 우리가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인지 그걸 이제 주당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당 순손익도 구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재무제표 작성 기준 객관식 기출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여러분? 자, 1번에 자,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배열된다는 거는 지금 부채니까 이제 비유동이 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미지급법인세는 이건 유동부채예요. 그리고 매입채무도 유동부채고 유동성 장기부채도 유동부채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뒤에 배열되겠죠. 자, 2번입니다.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채는 유동성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맞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게 유동성 배열법이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며 유동자산은 당자와 투자가 아니잖아요. 당자와 재고지. 그럼 답은 벌써 나왔네요. 3번. 자,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여금, 또 뭐 결손금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구분한다. 맞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3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거, 높은 거. 높은 거부터 배열하는 거니까 벌써 답은 나왔네요. 답은 1번이 있네요. 그죠? 3번의 답은 1번인데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보면 자,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비용표로 구분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그렇죠. 주석을 포함하죠. 그죠? 이거 재무제표 5가지. 자산과 부채 및 자본 총액에 의해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맞죠?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자본 항목을 상계하여 그 전부 일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 맞는 표현이죠? 총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자,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구분 표시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잘못된 거는 1번이었네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는 유동성 배열법에 대한 건데 낮은 항목부터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3번의 답은 1번.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자, 4번. 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산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과 비유동,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맞죠? 물론 정상 영업주기 기간 내라면 1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유동으로 구분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하여튼 1번 맞고요. 2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면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 표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답은 벌써 2번이네요. 그쵸? 자,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맞죠? 유동성 배열법.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으로 분류한다. 맞죠? 답은 2번이 틀렸죠? 왜 틀렸어요? 유사한 항목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죠.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여기 틀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과 어떤 작성 일반 원칙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재무제표 작성 표시 일반 원칙 그래서 일반 원칙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요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지 객관식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왔을 때 당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제가 설명드린 거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